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오늘 이 대통령이 부동산 쏠림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가 번복한 점을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이후 이런 흐름을 잘 유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발언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날 발언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으로의 머니무브를 유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실제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비중은 평균 75%로 미국이나 일본의 2배 이상입니다.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주거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가진 부동산 시장이 보유한 현재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지위를 일부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학계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대통령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네, 사실상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고도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규제 방향성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기자들도 강유정 대변인을 향해 대통령실 차원의 추가 대책 논의가 있는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며 상황이 나타나면 정책 라인에서 따로 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금융권의 가계대출 추이와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공급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여당의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달 중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진 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부정하며 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고 강 대변인 역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했던 바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재로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제 카드보다는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단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 강화에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하반기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집주인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모두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내야 할 세입자만을 구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30, 40% 거예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금지에 실거주 의무까지 강화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둔 서울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서울 전세 물량은 반년 새 20% 가까이 줄어든 상황. 하반기엔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값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전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지역들이 강남서초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하고 맞물려서 서울 특히 핵심 지역의 입주 부족이라고 하는 현상이 전세가를 전반적으로 좀 상승시킬.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갭 투자 금지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불안한 전월세 시장만 들쑤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보험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끼운 겁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강화된 것은 물론 당장 3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임동진 경제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우리금융이 그동안 5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보험사가 없었는데 드디어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됐네요. 네, 오늘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 인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우리금융은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을 매각한 이후 11년 만에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갖게 됐습니다. 네,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오늘 1등 금융그룹 재도약을 위한 여정에 큰 걸음을 내디딘 날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이번 인수로 그동안 은행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우리금융그룹의 수익 구조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우리금융 당기 순이익 3조 860억 원 가운데 우리은행에서만 98%가 넘는 순이익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들어오면서 은행 의존도가 10%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대표적 비은행 계열사인 카드, 캐피털, 증권에서 지난해 2,9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두 개 생보사가 4,2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거둔 만큼 비은행 순이익은 최소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동양과 ABL 추후 합병까지 고려하면 국내 5위권 규모의 생보사를 품에 품게 되는 겁니다. 기존 사업들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조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우리금융그룹이 기대하는 것은 이 생명사들의 이 고객들을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로 흡수하고 그룹 공동상품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수한 두 보험사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은행 계좌 개설과 적금 등 상품 가입, 또 카드 발급 등을 유도하고 우리투자증권의 주식 위탁 매매와 펀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방카슈랑스에서도 시너지를 모색하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이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은행의 동양생명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은 2.8%, ABL생명은 7.3% 수준으로 한 10% 정도에 불과한데 이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또 우리금융은 두 보험사가 운영하는 자산을 우리자산운용에 위탁하고 헬스케어, 요양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당장 3분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염가 매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염가 매수 차익은 쉽게 말해서 인수를 위해서 지불한 가격이 대상 기업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낮을 때 얻는 회계상 이익입니다. 우리금융은 중국 다자보험 그룹으로부터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1조 5,494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사들인 만큼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 비용 증가, 통합 비용과 같은 판관비 측면의 부담, 또 금리 하락 등에 따라서 염가 매수 차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금융 내에서 현재 차익 산출을 진행 중인데 3분기 당기 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전국 영업망을 활용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SK와 KB, 키움, BNK증권 등은 지난달 우리금융 지주의 목표가를 12에서 최대 38%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많겠지만 뒤따르는 과제도 어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수한 보험사들의 건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는 건전성 강화 그리고 화학적 결합입니다. 네, 두 회사의 시스템과 조직 구성을 재정비해야 하고 또 금융상품 간 연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동양생명노조의 매각 합의금 요구 등 노사 갈등 해결, 또 브랜드 통합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인수한 보험사들의 취약한 지급 여력 비율, 즉 킥스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 킥스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즉 재정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준치를 130%를 제시하고 있지만 1분기 동양생명의 킥스는 127.2%, ABL생명은 104.6%입니다. 금융당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데요. 추후 우리금융이 유상증자를 통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임동진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통해 내년 1월 1일 매출 8조 원 규모의 HD 건설기계로 재탄생합니다. 소소형부터 초대형까지 건설기계 풀 라인업 구축을 통해 오는 2030년 매출 14조 8천억 원을 내는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장에 있는 배창학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양사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한 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약 0.16기주가 배정됩니다. HD현대건설기계를 가칭으로 한 단일법인은 오는 9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출범합니다. 사업 중간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국내외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과 업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D건설기계의 매출 규모는 8조 원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20위권에 달합니다. 건설 장비는 물론 엔진과 애프터마켓 등 전 영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30년 매출 14조 8천억 원을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두 기업의 역량을 결합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합병법인인 HD현대건설기계는 현대와 디벨론의 두 개 브랜드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의사결정 체계가 일원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HD현대건설기계는 스마트 장비, 전동화, 토탈솔루션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통합된 R&D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별로 생산 체계를 갖추고 건설 장비 풀라인업도 구축해 수익 기반을 넓힐 방침입니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은 이번 합병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약물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 폐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임상 시험 순서를 거치는데 여기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산업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FDA가 동물 실험을 폐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 실험에 희생되는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부담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윤리적 부담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업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최소 2종 이상의 동물로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대표 동물 중 하나가 비인간 영장류, 그러니까 즉 원숭이입니다. 자, 앵커분께서는 실험용 원숭이 한 마리 가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실험에 쓰여야 된다면 건강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기준이 있을 테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네, 과거에는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코로나 시절을 넘어가면서 이제 수요와 공급 수준이 맞지 않으면서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최근에 기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바이오텍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마리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네요. 2023년 미국 기준의 2,700만 원에서 3,400만 원 선이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더 뛴 겁니다. 실험에 필요한 개체 수가 일반적으로 4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인데 많이 잡으면 기업은 50억 원 수준의 실험 동물에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인공장기나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AI 오가노이드로 대체하게 되면요. 윤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약 개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지출하는 약 가격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FDA 역시 동물 실험을 이런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더 유효하고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대체 방식이라고 말씀하신 오가노이드. 생소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사람의 체세포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3차원 구조체입니다. 보시면요, 장이나 피부 등 특정 장기나 조직을 흉내낼 수 있어서 쓰임이 다양합니다. 크게 대체 시험 모델, 인공장기, 그리고 약물 개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조금 살펴보시면 인체 조직과 비슷하니까 신약 후보 물질 효과를 동물 실험 대신 확인할 수 있고 더 고도화되면요, 이걸 통해서 인공장기를 제작해서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가노이드 사업에 뛰어들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국내 기업들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뛰어들면서 이제 포문을 열었고요. 이 서비스 이름이 삼성 오가노이드 이렇습니다.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스크리닝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제작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고요. 글로벌 톱 20개 제약사를 살펴보면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 한 75% 수준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를 살펴보면 17곳이 넘는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수주 경쟁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외에도 대웅제약이라거나 JW 중해제약, GC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등이 이런 분야에 투자 혹은 개발 중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인 만큼 대형 제약사가 오가노이드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텍과 협업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JW 중해제약이 활발한 편이거든요. 국내 1호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사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지난 2022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발표에서 화제가 됐던 탈모약 후보 물질 전임상 역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모델을 사용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증언입니다. 정밀의료 기업 엔비디 그리고 미국 AI 의료기업 템퍼스 AI와도 협약을 맺고 오가노이드를 신약 후보 물질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C셀은 넥스트엠 바이오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엠 바이오가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환자의 암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제공하고요. GC셀은 이를 활용해서 치료제 효능을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오가노이드를 직접 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그렇습니다.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위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량 생산과 관련한 자동화, 표준화 공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력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왔냐면요. 이제 인체 장기 대부분을 오가노이드로 만드는 게 가능한 수준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 목표 살펴보면요. 오는 2027년까지 주요 장기 인체 유사도 90%를 달성을 하고 2028년까지 오가노이드를 통한 동물 실험 대체 평가 시스템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과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으로 태동하는 수준이지만요. 연평균 약 23% 성장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공모주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온 기관의 단타 거래를 막기 위한 IPO 제도 개선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장에선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이나 고평가 논란은 다소 진정되겠지만 주관사의 책임이 커지면서 대형 IPO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IPO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확대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 중 30% 이상을 의무 보유 확약 기관에게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40%로 늘릴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대량 매도에 나서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수 IPO 기업들의 주가가 보호 예수 해제 직후 5에서 15%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LS 머티리얼즈와 TDS팜 등 해제 물량이 많거나 이미 고평가된 종목들은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이나 고평가 논란은 다소 진정될 전망이지만 주관사의 책임이 커지면서 대형 IPO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확약 물량이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미달된 공모 물량의 1%를 인수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에서 대여급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주관사가 시장 수요가 부족한 공모 물량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상장 초기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시장 유동성이 감소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PO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단타하는 기관들이 시장을 일시적으로 너무 부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걷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장점이 더 보이고요. 주관사들이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중장기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단기 수익에 집중하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주목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반기 더 핑크퐁 컴퍼니 K뱅크 등 공모 규모가 큰 대여급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7월 규제로 인한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 분배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품이 생깁니다. 이자와 배당 수익을 자동 재투자하던 토탈 리턴, TR 상품인데요. 세법 개정에 따라 대거 분배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쌓인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조현 증권부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분배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상품이 분배금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네, 올 연초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으로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던 이 해외 주식형 토탈 리턴 TR ETF들이 분배금 지급 형태로 전환이 됐었죠. 이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S&P 500 ETF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가 배당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두 상품 2021년 상장 이후 한 15개 분기 동안 해당 ETF에서 그동안 재투자해오면서 쌓은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코덱스 S&P 500의 경우 15개 분기, 15분기 동안 누적된 분배 재원이 현재 순자산 가치의 약 4%, 그리고 코덱스 나스닥 100의 경우 약 2% 수준입니다. 누적된 분배금은 그동안 쌓아온 기간과 동일하게 15개 분기 동안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매년 1월과 4월, 7월과 10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일로 분배금이 지급됩니다. 이 같은 방침을 밝힌 후 첫 지급 기준일이 바로 이번 달입니다. 7월 29일까지 해당 ETF를 매수한 투자자라면 그 다음 달 두 번째 영업일, 그러니까 8월 4일이 되겠죠. 기본 분배금에 더해서 누적 배당금까지 더해진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 미 S&P 500 ETF는 기존 124만 원에서 110만 원을 더한 연간 분배금을 받게 되고요. 미국 나스닥 100 ETF의 경우 공통 분배금 72만 원에 56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미 S&P 500 ETF로 보면 분기당 한 이제 27만 원의 추가 분배금을 받게 되는 건데 추가 분배금에 따른 세금도 감안은 해야겠죠. 이 경우 약 4만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다만 ETF 이 분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분배락을 염두에 두셔야
있어야 하는데요. ETF의 경우 이제 분배금이 확대될수록 자동적으로 해당 ETF의 순자산 가치, NAV, 나브가 낮아지죠. 그래서 분배금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인데 삼성운용 측은 나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15분기 장기간에 걸쳐서 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투자 형태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그리고 분배금 지급 형태로 전환되는 대상이 해외 주식형뿐 아니라 국내 채권형 등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7월부터인데요. 네. 기재부 세법 개정에서 제외되는 거는 국내 주식형 ETF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0개에 육박하는 ETF 중에 30% 넘는 ETF가 앞으로 매년 분배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금리형, 또 채권형, 머니마켓 액티브 등의 상품들이 매달 또는 분기 아니면 연 1회 등 각기 다른 주기로 분배에 나섭니다. 예상되는 연간 분배율도 약 2% 후반으로 1억 원을 투자한다고 보면 한 250만 원 이상의 분배금을 매년 가져가게 되는데 올해는 7월부터 PR로 전환한 만큼 올해 분배율은 이의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세금이겠죠. TR형 ETF 투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과세 이연 효과였는데 분배금 총액이 늘어나서 자칫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개인들은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한편 국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부상하고 있죠. 최근 몇 년간 배당주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또 밸류업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도 확대되면서 세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에 따른 향후 호재가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